그날 밤 남편의 목소리. 어느 깊은 밤 남편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옷을 손에 쥔 채 서 있는 그를 보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내 아들과 그 아내로부터 이런 배신이 향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봄이 끝나가는 계절, 젊은 녹음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무렵이었다. 나는 남편 준호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장남 일수의 집을 찾았다. 일수는 45, 책임감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의젓한 아이였다. 그의 아내 미경 씨는 42, 처음 만났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며 변변찮은 것이지만 일하며 선물을 내밀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7년 전 손자 하준이가 태어나 활기차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우리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매달 한두 번씩 화상통화로 근황을 나누며 손자의 성장을 지켜봤다. 미경 씨는 생일이면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주고 계절마다 사진을 보내주는 등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일순의 집에 도착한 날 현관문이 열리자 하준이가 힘차게 뛰쳐나왔다. 할머니, 왔다.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살이 된 하준이는 이제 더 이상 유아가 아닌 의젓한 초등학생이었다. 손을 잡는 순간 그 성장이 손바닥으로 확실히 전해졌다. 그날 밤 미경 씨가 준비해준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잡채와 준호가 좋아하는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치킨까지 곁들여진 식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학교에서 피망도 먹었어요. 와, 대단한데? 착하다, 착하다. 그런 사소한 대화가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느껴졌다. 남편 준호도 평소엔 잘 웃지 않는데 하준이의 말에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음 날은 하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디누방울 놀이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가져간 옛날 과자를 보고 이거 맛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너무 기뻤다. 마당 한쪽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인생의 보상인가 봐. 동네 친구 명숙 씨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손주가 생기면 자기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잘 알 것 같다.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간도 사실은 순간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이틀째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미경 씨가 편안하게 내 옆에 앉으며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지금 저축은 얼마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웃는 얼굴은 변함없었지만 그 눈은 어딘가 낯설고 탐색하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내가 그렇게 되묻자 미경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소박한 의문이었어요. 그 자리는 나도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질문을?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일수가 옆에 앉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내년에 하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말이야. 요즘 인기 있는 책가방은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못 구한대. 요즘은 그렇게 일찍 하는구나. 내가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한 3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책가방에 30만 원이라니 그렇게 비싼 거야? 그날 밤 침실에서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일수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일수는 더 조심스러웠고 이런 이야기는 며느리가 중간에서 전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만 계속한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순간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가져온 손가방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것도 그 안에서 발견한 어떤 물건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줄이야. 손가방을 찾지 못한 날 밤 나는 왠지 마음이 어수선해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사소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화감이 쌓이면 그건 확신으로 바뀌어 간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 중에 일수가 부엌으로 왔다. 그리고 주위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역시 책가방값 먼저 송금해주면 고맙겠는데. 내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차 상태가 안 좋아서 새 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족 셋이 나갈 때 역시 경차는 좁아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서 경종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책가방, 차, 그 다음엔 뭐지? 하지만 아직 입학까지 1년 남았잖니. 급할 필요 있어? 내가 그렇게 되묻자 일수는 약간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요즘 책가방은 디자인이 화려해서 인기 있는 건 금방 품절돼. 그 말투에는 어딘가 강요하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예전의 일수라면 그런 강압적인 말투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준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확실하게 거절할게. 쟤네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그의 어조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손자 하준이에게 주려고 했던 그 가방을 다시 찾으러 갔다. 준호는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열쇠이자 가족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방아쇠이기도 했다. 오후 하준이에게 줄 생각으로 가져온 과자 봉지를 찾고 있었을 때였다. 어? 내 손가방 어디 뒀더라? 현관에 놓았던 그 가방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부엌, 현관, 차 안까지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문득 옆에 있던 다른 가방을 확인하는데 안에 낯선 오래된 열쇠가 들어있었다. 내 것도 아니고 가져온 기억도 없다. 놀라서 거실로 돌아가 미경 씨에게 물었다. 이 열쇠 아니? 그리고 과자 봉지 어디 갔지?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님 아까 직접 주지 않으셨어요? 하준이한테요. 그 순간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나는 분명히 아직 봉지를 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줬을까? 순간 나 자신을 의심할 뻔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미경 씨의 시선이 그 열쇠로 향했을 때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 그거 우리 집 창고 열쇠예요. 어머니, 이 왜 갖고 계세요? 마치 우연을 가장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수와 미경이 묘하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좀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것은 다정함으로 위장한 복선이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준호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미 결정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는 어딘가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일수와 미경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동시에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건망증도 늘었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일수가 말을 이었다.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골 병원이 연휴 중에도 진료하니까 예약해뒀어요. 너무나 매끄러운 흐름, 너무나 친절한 제안. 그 자리에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나는 속으로 이것이 짜여진 각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냥 검사니까 안심하기 위한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나는 반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준호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나에게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쟤네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알아볼게. 준호는 말수가 적고 평소엔 표정을 잘 안 보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자 하준이가 태블릿으로 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화면에 남은 검색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확인했던 것이다. 치매 진단서 만드는 법, 성년 의견인, 제도 이용 조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방법, 그것은 명백히 사전에 준비된 검색 기록이었다. 게다가 그것이 하준이가 쓰던 단말기에서 발견됐다는 것. 이때 우리가 직면한 것은 인지증 사기라 불리는 새로운 가정, 내범죄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고령자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재산관리권을 빼앗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겉으로는 선의의 의료 행위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금전 목적의 유도가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부정해도 자각이 없는 게 증상으로 취급되어 버리고 진단만 받으면 바로 시설 송환, 재산이나 통장의 관리 권한은 전부 후견인에게 넘어간다는 무서운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 나는 검사 약속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도 역시 이미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밤중 나를 조용히 깨우며 그는 말했다. 여보, 지금 당장 돌아가자. 그 눈은 진심이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한 진실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새벽 2시, 준호는 목소리를 낮춰 나를 살짝 깨웠다. 놀라면서도 그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소리내지 않고 나와 차에 오르자 그는 곧바로 시동을 걸고 어둠 속 길을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물음에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말했다. 눈치 못 챘어? 태블릿에 증거가 다 남아 있었어. 시작은 손자 하준이가 잠든 후였다. 준호는 은근슬쩍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있을 수 없는 검색 기록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부모 치매 진단 쉽게 받는 법, 성년 의견인, 재산 관리 방법, 고령자 정신과 검사 강제하기, 게다가 즐겨찾기에 등록된 페이지에는 특정 의사의 이름과 진료 예약 폼까지 저장되어 있었다. 증거가 지워지기 전에 남겨뒀어.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스크린샷 몇 장을 보여줬다. 확실히 거기엔 명확히 준비된 계획의 흔적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가 믿었던 가족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럴 수가. 왜?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배신당하고 있었다니. 요즘 시대엔 디지털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 검색 기록,
메시지, 예약 기록, 전부 무의식 중에 기록으로 남아버리지. 그리고 그건 가장 가까운 장치. 가족이 함께 쓰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많이 숨어 있어. 우리는 그대로 호텔로 피신했다. 스마트폰 전원도 끄고 증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다음은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차례다. 차라이트가 밤길을 비추는 가운데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새벽에 두 사람 방문 앞에 서 있었어. 고요한 복도. 준호는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대고 무언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어머니는 이제 검사만 데려가면 돼. 진단만 받으면 그 다음엔 시설에. 문제는 아버지 쪽이야. 브레이크나 계단 난간 같은 거. 잘하면 사고로 만들 수 있겠지. 준호는 그 순간 손에 쥔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켰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는 목소리. 그 증거가 작은 기계 안에 기록됐다. 그리고 그는 그 직후 나를 조용히 깨우고 그 탈출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왜 내 아들한테 이런 짓을 당해야 하는 거야? 차 안에서 나는 몇 번이고 입을 막고 울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게다가 목숨까지 노리는 계획을 듣게 된 현실. 그런 나에게 준호가 한마디 했다. 사람만 있으면 반격할 수 있어. 증거도 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뿐이야. 그 말이 내 안에 조용한 힘을 심어줬다. 두려움에 지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울 각오가 생긴 순간이었다. 여기서의 모든 행동은 정상성 편향을 넘어선 결단이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설마 우리 애가 생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명과 관련된 위화감에는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가 가족에 대한 배려나 부끄러움 때문에 상황을 지나쳐버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원을 켜자 메시지와 전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연락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아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와. 거기서 다 얘기할게. 우리의 역습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날 우리는 신촌의 작은 호텔 라운지에 있었다. 조용한 오후. 주변에는 몇 쌍의 손님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히 긴장해 있었다. 약속 시간 정각에 일수와 미경이 나타났다. 주위 시선을 의식하듯 두리번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와 첫마디를 꺼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서 걱정했잖아요. 나는 그저 조용히 눈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너희들, 우리가 아무것도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경이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냥 걱정해서.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너희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했지. 침묵. 그 자리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주변 시선도 확실히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준호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위에는 하준이의 태블릿에서 촬영한 검색 기록 스크린샷이었다. 부모 치매 진단 방법, 후견인, 제도, 재산, 전부 관리, 부모 서명 없이 자산 움직이기. 일수와 미경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간다. 이어서 꺼낸 것은 이메일 대화 내용.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님은 치매라는 진단으로 해두겠습니다. 서류도 준비하겠습니다. 게다가 그 의사가 미경의 친척 친구라는 것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스마트폰을 조작해 그날 밤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시설에 넣으면 이제 아버지만 남는 거야. 브레이크 조작하면 집 계단에서 떨어진 걸로 하면 돼.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돌아봤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커플의 얼굴이 진지해졌고 맞은편 테이블의 회사원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게 무슨 증거가 돼? 그냥 녹음이잖아. 사진도 조작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내가 조용히 라운지를 둘러보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준호가 한마디 낳고 날카롭게 말했다. 증거는 전부 복사했어. 원본은 변호사와 경찰에 맡겼어. 미경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짓말. 다 끝난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호텔 로비로 들어온다. 일수와 미경은 이제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경찰에 넘기는 거야? 제발, 경찰만은 안 돼.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를 용서하면 우리가 다시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어. 호텔 로비에 울린 그 사이렌 소리는 마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경찰관 몇 명이 조용히 들어와 우리 쪽으로 걸어온다. 그때 일수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고 있었다. 김일수 씨, 박미경 씨, 폭행 미수, 사기 미수, 공동정범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일수가 한 번만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우리를 경찰에 넘기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넘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가족을. 사건은 곧 뉴스가 됐고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매를 조작한 자녀 부부라는 제목이 많은 공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아들이 며느리도 자주 왔었는데 누구나 놀랐다. 하지만 뒤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인 것은 전혀 다르다. 사람을 믿는다는 행위에는 용기와 동시에 분별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가족이라도 신뢰는 특권이 아니라 행동의 축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을 배신하면 법도 사회도 용서하지 않는다. 일수와 미경에게는 각각 여러 죄가 인정되어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공무원 의사도 면허 정지와 함께 서류 위조죄를 받았다. 가족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 한 행동의 악질성이 엄격히 심판받은 것이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의 생활은 조용하고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시작이 있었던 것. 그 작은 손이 있었다.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한 나날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였다. 일수와 미경이 수감된 후 하준이는 아동상담소에 일시 보호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신청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준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행정 절차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하준이는 정식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현관에서 힘차게 손을 흔드는 그 모습에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침엔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저녁엔 숙제를 봐주고 휴일엔
근처 공원에서 술래잡기, 웃는 얼굴 속에 가끔 불쑥 보이는 쓸쓸함을 알아챘을 때는 꼭 안아주며 이렇게 전했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야. 입학식 첫날, 우리는 파란색 책가방을 함께 사러 갔다. 이게 좋아요. 그가 고른 그 가방은 그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인생에는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을 믿는 힘이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날마다 쌓아가는 신뢰와 배려. 지금 마당에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울린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오후. 우리는 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작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당신이라면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눈치채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말씀.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진심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위화감을 무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확인하는 것. 그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